자, 이어서 1월의 부동산 핫이슈 두 번째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14년 만에 서울 강북의 집값 상승률이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계속되며 강북 지역의 소형 아파트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가격에 거래되면서 아파트 대출 금지선이었던 15억 원 가격 저지선을 뛰어넘은 건데요. 정부의 핀셋 규제 속에서 서울 강북의 집값이 치솟은 원인과 현황을 분석해보고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주택 세금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올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북도 신고가 저지선 뚫고 나온 아파트 값이 두 번째 탑2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노도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노도강이란 서울의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를 뜻하는데요. 이 세 지역의 집값이 2020년 기준 전년 대비 25%가 뛰었다고 합니다. 자, KB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25개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노원구가 30.6%로 가장 높았으며 성북, 강북, 동대문, 도봉이 25%에서 30%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일부 단지에서는 소형 아파트 가격이 초고가 주택 기준인 15억 선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자, 평론가님, 강남도 아닌 강북의 뜨거운 집값 상승세,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배경을? 네, 일단 월간 KB 주택 시장 동향을 보면은요, 그 작년 서울 집값은 한 10.7%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특정 지역이죠. 강북 지역의 14개 구가 집값 상승률이 11.13% 올랐고요. 강남 지역 11개 구 10.28% 올랐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강북이 더 오르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팩트는 뭐냐면 아까 노도강은 아니고요. 사실 강북 지역의 14개 구를 합쳐서 집값 상승률이 11%였다. 그래서 이제는 강남 지역의 11개보다 더 올랐다라는 사실이겠죠. 사실 이렇게 보면은 왜 이렇게 강북이 많이 올랐을까? 더 올랐을까라고 본다면은 첫 번째로는 저는 대출 활성화 부분이다. 이게 제가 봤을 땐 크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대출 활성화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에 대해서 물론 규제가 많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출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금융안전보고서에 따르면요. 가계부채액이 3분기 말입니다. 작년 3분기 말에 1,682조 원대 된다. 엄청나죠. 전년 동기 대비 한 7% 정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가 한 7.2% 증가세를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기타 대출에서도 신용대출이 한 6.8%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자체가 좀 총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 그럼 우리가 전체 대출을 봤을 때 좀 더 이제 좁혀볼까요? 바로 이런 청년 대출을 좀 보게 된다면 30대 이하 청년 대출 3분기 말 기준으로 이제 409조 3천억 원 정도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재작년이겠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8.5%나 늘었고요. 그러면 이제 청년 대출 중에서도 우리가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 주택 관련 대출로 또 보다면은 거기에서 260조가 이제 주택 대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 이게 10%나 좀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나눠야 돼요, 사실. 이게 청년 대출도 있고, 그러면 이제 20대야 청년들도 30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대의 특징을 봤더니 어떻게 왜 대출을 받냐 봤더니 전월세 때문에 사실 이제는 부동산 쪽에서 대출을 받았고요. 30대는 바로 아시겠지만은 패닉 바잉, 말 그대로 매매를 위해서 사실 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대출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매매 쪽으로 돌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게 좀 팩트로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금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올려받고 싶을 거예요. 근데 또 세입자로 들어오신 분들은 쉽게 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증을 받아서 그러면은 좀 더 올려줄 수 있거든요. 전세금을. 그러면 전세금이 올라가죠. 집주인은 더 높게 받고 싶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전세금이 자연적으로 올라갑니다. 전세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리 전세금 낼 바에야 옛날 생각나잖아요. 또 매매하자. 사자. 그렇죠. 차라리 사버리는 게 낫겠다 해서 30대 중심으로 사실 이렇게 패닉 바잉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부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대출 부분과 물론 관련이 있지만 또 저금리 부분, 두 개 좀 상관관계가 있지만 대출 활성화와 이제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이 작년도 끌어올렸다. 그 중에서도 강북은
그나마 집값이 싸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죠. 전문의들이 몰아간 거죠. 쌌기 때문에 강남보다 대출에 대한 부분이 그렇죠. 자유로웠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평론가께서는 강북 전 지역이 다 가격이 뛰었다라는 부분에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2017년도 5월 9일 날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취임하고 난 이후에 네. 지난해 말까지 3년 6개월, 만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서울의 평균 주택 가격이 한국 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 62.5% 올랐어요. 한국 부동산원에 네. 한강 이북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로구가 107%나 올랐습니다. 지금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노도강 같은 경우는 네. 최근에 와서 오른 거예요. 평균적으로는 노원구 같은 경우가 58.7% 올랐어요. 58%. 그러니까 10억을 찍었다, 9억을 찍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최근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강북 쪽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네. 2015년도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재건축에 날개를 달았잖아요. 그렇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했지요.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2017년까지 연기했지요. 그게 조합이 네 맘대로 짓고 네 맘대로 분양받아 가격 책정이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게 이제 불씨가 된 거예요, 사실은. 불씨가 됐다. 네. 그래서 강남 지역의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강남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바로 풍선 효과죠. 강북으로 간 겁니다. 이 강북에는 또 그 정부가 9억 원 이하 대출을 또 규제 완화했잖아요. 9억을 보고 향해 간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가격이 3억, 4억, 5억짜리가 6, 7, 8, 9억으로 달려간 거죠. 네네. 그런 현상들이 최근에 와서 좀 더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수도권까지 풍선 효과가 일어나니까 다시 그보다 좀 더 저렴하다고 생각한 서울로 역기성한 것처럼 역기성. 서울 쪽으로 투자가 들어와서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그 노원구 같은 경우는요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게 그 서울시 용역사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노원구는 2004년도 이전에 지었기 때문에 평균 용적률이 250%가 넘어요. 다시 재건축하면 늘어날 게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오히려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래 가치에 대해서 부동산은 미래 가치가 있는 현재 가치를 거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가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싼데 노원구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오른 이유는 현재 가치가 높은 거라. 사용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가치보다 가격이 높아지면 버블이라고 하는데 무리하게 올라가는 그 현상은 결국엔 뭐 대통령님께서 1인 가구 늘어서 그렇다면 뭐라고 설명할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강북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건 비정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2015년도에 정책을 완화시켜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그 정책이 나왔을 때 완화된 정책 13년부터 15년도까지는 굉장히 부동산 불경기지 않았겠습니까? 정책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시켜서 부양을 시키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 현재 지금 이 불쏘시가 돼가지고 현재 집값이 올랐다. 현재 지금 정권을 집권자들이 하는 어떤 원인의 하나의 이유로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제가 모 방송국에 심야 토론 나가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또뭐 100분 토론 마찬가지지만 그 전 정부 탓을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전 정부는 현재의 거울입니다. 이전 정책이 잘못된 거는 우리가 현재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거울이고 이 거울 삼아 미래에 대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자꾸 전 정부 탓을 하거든요. 네. 당시에 그거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여야 합의했거든요. 우리가 2008년도 미국의 서프라임 다시 할게요. 우리가 2008년도 미국의 리만 브로더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세계가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런데 2009년도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나온 물량들의 미분양이 2009년도 1월 달에 16만 6천 세대가 넘었어요. 그래서 그해 2월 12일 날 정부는 212 대책을 내놓으면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을 줬습니다. 그렇죠. 이게 언제까지 갔냐면요. 2012년도 대통령 선거 있을 때까지 갔어요. 2012년도 9월 22일부터 그해 연말까지 똑같이 정부가 미분양 주택 해소책을 내놨어요.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간 면제. 그리고 2012년도 12월 28일 날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네. 2013년도 2월 25일 날 대통령 취임하고 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것을 주안점으로 둔 이유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불쏘시개였어요. 그게. 근데 안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여야 합의로 2015년도 1월 달에 부동산 3법을 내놓은 겁니다. 그것이 불쏘시개가 됐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이거를 사전에 이번 정부가 왜 가격이 오르는지를 파악하고 이거를 대책을 내놨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죠. 아하.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 겁니다.
그렇죠. 이 둘 중에 하나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수요 억제 정책으로 갔잖아요. 일관성이 있고 네, 수요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택하는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유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역수요 공급 법칙을 따른 거 아닌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안 하면 수요가 분산되는 걸로 본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가격이 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권대중 교수님의 예전 정부의 어떤 정책까지 한번 쭉 다 들어봤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자, 지방 돌아 또다시 수도권으로 몰리는 부동산 수요. 네. 사실 집값 상승이 강북, 강남,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새해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값이 또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평론가님,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한번 배경을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정책의 신뢰를 잃었다. 정책의 신뢰. 이게 아마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박근혜 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살려고 해도 사실 경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못 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죠. 역대 정부마다 항상 그 집값 안정은 1순위예요, 정책에. 그래서 집값 안정을 시킬 거다라는 어떤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차피 떨어질 거야, 막 이런 생각에 사실 사진 않았었는데 이번 정부도 만약에 집값 안정시키다 했었죠. 하지만은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오히려 반대로 시장에서 흘러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대표적인 게 임대차 뭐 지금 입법이죠. 이제 좀 남아 있지만 임대차 3법이라고 불렀던 사실 전세 매물 잠김 현상 일어나면서 공급이 안 됐습니다. 말 그대로 뭐 공급 자체가 안 돼 버리니까 당연히 아까 말씀인 것처럼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고 보유세 양도세 동시 인상하는 부분도요. 사실 그렇게 보면 증여가 늘어난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선 다 피해갈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신뢰감을 주지 못했고 분양가 상한제는 뭐 로또청약 말할 것도 없었죠. 특정 지역에서는 오히려 뭐 분양가가 더 분양가 상한되지만 오히려 이제 실수요자 중심으로 내가 혜택을 못 받았다 해서 무력감이 커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사실 신뢰감을 잃다 보니까 엄청 올랐어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봤더니 작년 7월이 이제는 매매 가격이 서울시 평균 매매 가격이 한 9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9억 한 5천만 원 정도 됐었는데. 중위 가격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작년 12월에 이게 평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한 지금 10억 원. 10억 원. 네, 10억 원이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실제 한 9,200만 원 정도가 오른 겁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9.75%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 매매만 그러냐? 전세 가격을 지난 7월 기준으로 보면은 평균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한 4억 9천만 원 정도 됐었다가 이게 12월 한 6개월 만에 한 5억 7천만 원 늘었습니다. 퍼센트를 보면 15%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세도 오르죠. 전세 끌어올려지니까 당연히 매매로 돌아서죠. 아파트가 끌어올리죠. 그러면서 매매 가격도 끌어올리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지금 패닉 바잉에 더 불러일으킨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참 솔직히 평론가 입장에서 보면은요 사실 우려스러울 부분이다. 우려스럽다. 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정책의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네. 매수에 대한 심리가 더 커져버렸다. 그렇죠. 라는 부분으로 말씀하신 믿지를 못하는 믿지를 거죠. 못한다. 네. 자, 교수님, 우리 2020년도에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 영끌, 패닉 바잉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어떤 사회적 그 매수 심리가 2021년도에도 계속 이루어질지, 도대체 그럼 언제까지 얼마나 좀 오를지 한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왜 주시죠. 가격이 오른지 다시 한번 분석해봐야 돼요. 가격이 왜 오르는지를. 이 그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으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잖아요. 왜 공급이 없을까요? 2017년도 12월 13일 날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지난해 6월 말까지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은 160만 가구가 좀 정확히 160만 7천 가구가 임대주택에 발목이 잡혔어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네. 낸 임대주택들. 네. 이게 4년 8년짜리인데 임대주택에 등록하는 순간 일반 매각을 못합니다. 이 160만 7천 가구가 전국적인 면적이 세대수지만 서울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일기 신도시의 5.5배 양입니다. 서울에만 50만 가구가 발목이 잡혀서 매각을 못하고 있어요. 임대사업자끼리 매각이 돼요. 그런데 이들에게 지난해 6월 17일 날 6.17 대책에서 임대기간이 반만 넘으면 매각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근데 안 팔아요. 끝까지 가야 세제 혜택이 커요. 팔 이유가 없죠. 그렇죠. 자, 이 150만 가구 정도가 서울에 묶여있고 수도권에 51만 가구가 묶여있어요. 네. 주택은 있는데 주택이 돌지 않는 진맥경화가 생긴 거예요. 진맥경화. 네. 그러다 보니까 주택시장의 정상화가
거래시장의 정상화가 이렇게 맥혀버리면 전월세 시장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데 여기 기름을 부은 겁니다. 두 가지 기름. 지난해 7월 31일 날 정부가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면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계획 청구제를 시작하게 그렇죠. 됐죠. 네. 4일 후에 또 기름을 또 붓어요. 소위 말하는 조세 3법. 조세 3법. 네. 소위 말하는 보유세 올렸지요. 또 뭐 종부세 올리지요. 양도세 올리지요. 양도세 중과에 대한. 자, 대부분 1가구 2주택, 3주택, 다주택자들이 임대해 놓은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서 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융자를 받거나 전세를 끼고 산 갭투자들은 보유세나 세금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전월세 가격이 올려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량도 줄어든 데다가 이렇게 덮친 격으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은 금년도 6월 1일 이후부터는 이제 보유세나 종부세나 양도세가 이제 올라갑니다. 대폭. 특히 양도세는 규제 지역에서 가산세 10%가 더 있고요. 그렇죠. 벌써 1월 1일부터는 이 보유세가 6 내지 42%가 45%로 올라갔습니다. 네. 1가구 3주택자가 만약에 주택을 매도하면 세금까지 한 80% 낸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취등록세까지 합치면 다 줘야 된다고 얘기해요. 금년도에 전망을 해보면요. 정부가 이제 새로운 변창흠 장관이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돌아서긴 했습니다만은 계획은 아직은 계획일 뿐입니다. 계획이다. 당장 들어갈 집이 없다면 가격이 진정되긴 쉽지 않은데 당장 들어갈 집으로 돌아오려면 3년에서 5년은 걸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하반기까지는 주택 시장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강보합세를. 여기에 세금까지 중과세 되면은 매매 시장은 그냥 강보합세로 여전히 유지하겠지만 전월세 가격은 더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세금이 부과돼 봐야 아이쿠 하는 소리가 나면 이제는 월세를 올리거나 뭐 매물이 없으면 올리게 돼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예, 중장기적으로 내년 하반기나 후년쯤 되면은 임대차 등록을 한 주택 임대차 등록을 한 50만 가구 중에 일부가 시장에 나온다면 그때는 좀 숨통을 트지 않겠나. 오히려 정부가 공급하는 것보다 이게 먼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민간에서 나오는 공급 물량이 교수님 입장에 보셨을 때는 먼저 나올 수 있다. 네. 4년 임대로 등록한 가구 수는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면 연장이 안 됩니다. 그렇죠. 10년 임대로 가야 됩니다. 대부분 다주택자가 4년, 8년 임대 놓은 사람들, 특히 짧게 놓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현재 강남을 넘어서 강북 지방까지 10억 아파트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새해에도 펄펄 끓는 아파트 매매값과 전세값으로 서울 25개구 모두 30평대 아파트가 10억 선을 넘는 이른바 10억 클럽에 가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교수님. 네. 서울 전 지역의 30평대 아파트가 다 10억 클럽에 가입을 했다고도 과언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집값 상승 잠재울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또 하나, 두 번째. 우리 아까 평론가께서 얘기했듯이 증여가 많이 늘어났다. 근데 올 대통령께서는 세대수가 세분화되면서 가격이 올랐다. 정책에 의해서 세대수가 늘어난 건지, 자의적인 부분으로 세대수가 늘어나서 집값이 오른 건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은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화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건 조세 전가라고 해서 오히려 집값이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감당해 낼 수 있으면 일단 팔지 않고 쥐고 있습니다. 또 증여세를 올린다고 해서 증여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상속 증여세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세를 올린다고 해도 양도세 80%까지는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양도세가 한 6월 1일부터 70% 가까이 되고요. 또 1가구 3주택 8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증여세는 구간별로 차익이 있지만 올려도 그거보다는 그만큼 안 되거든요. 특히 이제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가 보유세 부담률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낮다고 얘기를 해요. OECD 36개 국가 중에서 GDP 대비 부동산 조세 부담률이 양도세를 제외한 부담률이 우리나라가 2018년도, 19년도 기준으로 6번째입니다. 제일 높은 나라가 영국이고요. 프랑스도 상당히 높고요. 네. 여기는 양도세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양도세를 물리는 나라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양도세까지 중과시켜서 다주택자가 진입도 출구도 막아놓은 상태에서 제가 흔히 표현하는 게 안에서 불을 떼고 있는 겁니다. 보유세 올려서.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냐. 결국에 그 사람들은 못 파는 거죠. 못 팔면 시장의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마도 서울의 평균 주택 가격, 주인권 가격이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샘플에 따라서.
10억이 넘었다는 거. 이거는 뭐 우리가 정말로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그 10억 넘는 주택은 앞으로 계속 그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높다.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그 주택임대사업자의 물량이 단기 물량이 내후년쯤에 풀릴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금 양도세 중과에 대한 유예가 네. 10% 20%가 있지만 20% 30%가 되는 게 올 5월 31일까지 유예가 네.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공에 대한 공급 정책을 제외하고 민간 물량에 있어서 이 양도세가 무서워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과연 얼마나 저는 있다고 봐요. 있다고 네. 보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고 봐요. 미미하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그 중과세 때문에 매도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매도했다고 보여지고 아직 세금이 뭐 직접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르지만 이제 그 세금이 올라간다는 걸 아는 사람들 중에 시기를 놓치는 사람들은 아마도 3, 4, 5월 달에 매물을 내놓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그 물량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거나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만큼 물량은 아니고요. 아니다. 네, 급매물이 나오는 정도 수준이 아니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민간 공급에 있어서는 역부족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네. 경우에는 피부로 와닿는 게 사실 저는 이제는 젊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를 할 타임이거든요. 아, 이사를. 네, 근데 계속 부동산 알아보죠. 이제 제 집을 내놓고 이제 갈아타는 이제 수요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 6월 이전에 양도세 중과되기 전에 급매물 말씀하셨는데 그걸 사실 개인적으로는 노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까지 타이밍을 놓쳤어요. 계속 매물이 내놔도 사실 워낙 가파르게 너무 빠르게 오다 보니까 저도 매물을 회수하고 또 내놓은 매물도 회수가 되고 그러면서 사실 1주택자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뭐 개인적 얘기를 드리면. 근데 이제는 양도세 중과가 이제 6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급매물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거를 이제는 매물을 잘 노릴 거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 매물 자체가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버티기로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직접 해당 사항이 있으신 우리 네, 평론가님께서도 피부로 느끼니까요. 피부로 느끼고 있다. 네네. 과연 어떤 물건이 나올지는 미지수다라는 네네, 부분으로 맞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새해에도 지치지 않고 계속 우상향하는 서울의 주택 가격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심리적인 저지선인 15억 원을 넘어 소형 아파트가 16억 원대를 뛰어넘는 강북 집값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는 1월의 부동산 핫이슈 대망의 1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